제 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 생활이 여유롭지가 않은 시대였죠. 뭐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 이제 학원 다니다가 아르바이트 하러 들어갔어요. 연고도 없는 집에를. 그 집이 철물점이었는데 일반 철물점이 아니라 제조와 판매를 같이 하는, 그리고 그 철물점은 미군 군납을 하는 철물점이었기 때문에 그 시방서에 의해서 물건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정첩을 몇 인치를 쓰고 몇 개를 쓰느냐가 원칙이 있는 거죠. 와이드에 따라 인치가 결정나고 높이 하이에 따라 숫자가 결정나는. 그러니까 원칙이, 그러니까 디자인에 기능이 없는 디자인은 죽은 디자인이죠. 그래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물을 만들 때 기능이 있는 디자인을 하게 되고, 원칙을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됐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철물쟁이가 되겠다라고 어떤 목표가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현실 도피성으로 또 학원비라도 벌 요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맞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내 인생의 멘토를 만나죠. 그 권호성 사장님이라고 대표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 가장 예민한 시기, 만 18, 19살 때니까 굉장히. 그럼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이제 들어간 거죠.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셨어요? 예, 이제 학원 다니면서 재수 시절에. 이제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자라다 보니까 그 사장님의 관심과 또 나도 이 다음에 성인이 되면 저렇게, 어른이 되면 저렇게 돼야지 하라는, 아마 진정한 사랑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그래서 그분 따라서 흉내도 내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철물 그러면은 사실 개목걸이 뭐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자물쇠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거였지만, 그 집 아니죠, 도심에 있었으니까. 도심 어디 위치가? 을지로.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철물점이었어요. 그렇지만 모철사를 팔고 막 그러는 철물점이었지만,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제조를 겸하고 있었고 미군 군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수준이 있는 철물점이었죠.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분한테 잘 보고 싶어서 좀 열심히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복직을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갈등 끝에 이제 점차 철물에 녹아들기도 하고 거기에 매료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철물쟁이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런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 해서 그 이제 하드웨어 스케줄이라고 해서 미군이 어떤 시방서에 준해서 이 결정을 하는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철물에 그 정하는 것, 어떤 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바깥에서 안으로, 또 문도 바깥문부터 안쪽으로, 그런 시방서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하드웨어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그걸 잡는 사람을 스케줄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모든 건 타이밍인데, 그 당시에 전무할 때, 그러니까 철물이 얼마나 오래 쓰고 싸냐가 관건일 때 제가 철물쟁이를 시작했는데, 그 철물점은 그걸 벗어나서 한 단계 이렇게 레벨업된 철물점이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양하는 거 이양이면 좀 뭔가 좀 철물에 한번 좀 새롭게 좀 철물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직원이었을 때 예술의 전당 공중전화부수랑 또 쓰레기통이랑 차단봉 사람 막는 그걸 만들었는데, 철로다가? 예, 철로다. 근데 제가 디자인을 한 건 아니고, 그때는 그 유명한 디자인 아까 교수님이 디자인을 하셨고 나는 만드는 사람이었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서 호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철물 디자이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제 철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정말 그림만 보고 영문 서적을 보다가 나중에는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웬만큼 영어를 전공한 친구보다도 더 빨리 이해를 할 정도까지의 얼마나 많이 책을 봤으면, 그러면서 점차 이제 매료됐죠. 그러다가 제가 때로는 아버님 같고 때로는 애인 같고 때로는 친구 같은 그 사장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면서 그때가 이제 88년도였는데 이제 독립을 못하고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 상당한 스카우트비를 받고 3년 계약을 하고 스카우트에서 갔죠. 그러다가 한 1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됐어서 이제 독립을 했죠. 근데 그때가 89년도야.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이 끝난 직후라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이제 새로운 오렌지족이 탄생하고 로데오 거리가 생기고 방배동에 부촌, 한남동에 부총들이 생기면서 욕구들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땐 수입도 자유롭지 못할 때니까. 근데 나는 한 15년 동안 그 디자인에 대한 뭐 준비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 덕분에 이왕이면 철물의 공예기법을 한번 도입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손잡이들을 조금 거기에 맞게끔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또 컬러도 바꿔보고 그런데 그게 그게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예품 그러면 오브제들이 사실 이렇게 실생활에 도입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철물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져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되는 맞아요. 물건들이기 때문에 실용성과 디자인을 다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금속공예를 전공해서 선배들의 눈치를 보거나 스승들의 눈치를 봤다면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자유로웠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는 먼저 사장님의 그런 후원과 뒷바라지가 있었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맞아서 아까 그 타이밍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말 이거 걱정을 해서 뒷골목에다가 철물점 7평짜리를 차렸는데 염려했던 거에 달리 뭐 줄을 서서 점심도 못 먹고 장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철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은 뭐 대학 축제다 뭐자고 놀러 다닐 때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혼자 노는 방법에서 그 바둑도 둘 줄 몰라, 당구도 칠 줄 몰라. 오직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다 보니까 인사동, 황학동 가서 골동 보면서 혼자 즐기는 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철물 장사가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깨진 톡이 5,000원씩 주고 사다가 점차 이제 좋은 거로 바꾸다가 이왕이면은 내 직업하고 연관성 있는 거를 수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쇠붙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장사의 맛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빠져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 모철사 쇠붙이를 보면 차갑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는 이미 쇠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느끼기 시작해서 이건 내 운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철물 디자이너 1호라는 수식어를 만들게 됐는데 그 물성을 이해 못하고 디자인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점이 뭔지 이게 어떤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다시 태어나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갈래 그러면 좀 못 가요. 근데 철물장사에 돈을 더 벌 수 있니? 그러면 더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장사의 묘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지. 그게 이제 남들이 다 걱정할 때 골목에서 장사를 시작을 하니까 야 골목에서 그땐 철물점들이 다 대로변에서 장사를 해야 될 때인데 그 대견이 그랬을 때 내가 그랬어요. 골목이 다 내 주차장인데 근데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오고 이제 그게 다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잘 맞아 떨어져서 정말 몇 년 만에 정말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내가 만들어서 한때는 주죠. 그러니까 주문을 녹여서 붓는 캐스팅도 했고 때 두들겨서 만드는 단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때는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해서 만드는 과정까지 판매까지 다 했으니까 일사천리로 그게 다 뭐 이제 사람이 질량의 법칙, 총량의 법칙 이제 나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게 다 정해져 있다라고 물론 그건 아니지만 내가 19살 때부터 이 일을 정말 저는 이 상호를 차가 철물점이라고 친 이유도 뭐
자신을 낮췄다기보다는 집가짜를 써서 자존심과 자부심과 잘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었거든요. 또 대물림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최가천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오늘 나의 내 대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대장간 박물관도 생각을 했었고 또 그리고 원래 컴플렉스 덩어리다 보니까 용꼬리보단 뱃머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고를 지향하고 최고여야 되고 그런 강박관념에 몇십 년을 살았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다가 컬렉션을 하면서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컬렉션을 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컬렉터들은 좋은 골프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와 시간과 경제력이 있어야 되듯이 컬렉터에는 안목과 시간과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초창기 조그만 10평 남짓한 철물점으로 경제력을 갖긴 쉽지 않으니까 작은 것부터 하면서 또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용꾸르던 뱀머리를 원하다 보니까 나만의 어떤 최고의 박물관, 내 컬렉터가 돼야 되는데 이미 뭐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는 많은 컬렉터들이 있고 그걸 따라갈 수 없으니 내 직업과 연관성이 있는 또 내가 디자인을 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수집을 해야겠다. 그런데 나는 고미술을 공부한 사람들은 미술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디자인을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컬렉션을 하는데 나만의 원칙이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세우는데 그 원칙은 뭐냐면 이게 내가 하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쇠 붙여야 되고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과 기능과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쇠 붙이를 모으다가 얘는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가자. 그래서 기능과 디자인 있는 거 자물쇠예요. 또 물성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좋은 거야. 이 고려시대 자물쇠가 700년 된 게 이 황동 자물쇠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고 700년 후에 무쇠 자물쇠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느낄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던 거예요. 학문적으로만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현장 실습 겸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나는 그걸 알고 있지만 지금 뭐 뒤늦게 내가 그래서 다시 그 공부를 한다라는 게 뭐 제가 어떤 시간적으로 여유 그때는 일에 묻혀서 하루가 뭐 24시간도 모자랄 때인데 공부할 왜 뭐 사실은 내가 체가천물점에 처음 만들면서 원칙이 뭐냐면 다품종 소량 2번은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사가시는 고객들은 자기만의 어떤 그런 충족감을 느끼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고가지 당연히 고가지. 그런데 그게 꼭 비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지금 뭐 지금 카메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진 찍는 건 똑같잖아요. 어떻게 그에 따라 달라지듯이 가치는 스스로 부여하잖아요.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는 굉장히 자기 주관이지 객관적인 거지 자기 주관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제품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야지만 그 이윤이 나올 텐데 특허량으로 만들어서 아무리 비싸게 만든다 해가지고 그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건 전략이죠. 그래서 대량 품목이 있고 아주 소량으로 만드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아주 쉽게 비교를 하면 5개를 같은 아이템을 만드는데 3개는 100원의 원가가 들었던 120원에 팔고 2개는 100원의 원가는 5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이 둘 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대량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고 소량 제품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맞추면 어떻게 보면은 요즘 거기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병행을 해나갔죠. 꼭 그렇게 뭐 소량만 고수한 게 아니라.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저걸 갖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인가? 그렇죠. 어떤 정체성도 있고 또 희소성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체가철물점 가면 다 돼. 그런데 또 어떤 공식이 성립하면 체가철물점은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뭔가 비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박물관을 염두에 두 컬렉션을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이고 제 일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질량의 법칙 뭐 이런 초년, 중년, 장년을 봤을 때 제가 50대가 되면 인생 2막을 살겠다. 근데 거기에는 내 이 체가천문을 기초적으로 해서 뭔가 새롭게 좀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컬렉션을 나중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게 됐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세대박물관을 줘서 문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 박물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갖고 옛날에는 유물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데 박물관의 목적이 있었다면 요즘은 지역사회 이바지하는 것도 하나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1970년대 프랑스에서 에코뮤지엄이 처음 만들어져서 그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트렌드화 돼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90년대에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세대박물관을 2003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개관을 해서 지금 한 17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 10년 되고 나다 보니까 이 박물관에 뭐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주장하는 게 문화의 비즈니스를 입혀서 모든 걸 가는데 이제 비즈니스의 문화를 입히겠다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속성, 진정성 이런 걸 위해서는 박물관의 수익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냥 퍼붓기만 해서는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대세는 에코뮤지엄이 굉장히 부합되는 거예요. 에코뮤지엄이 뭐예요? 에코뮤지엄, 에코는 그 생태계, 그래서 이제 뮤지엄과 이제 복합 저건데 언어인데 그게 떼제라는 어떤 종교 집단에서 마을 하나의 공동체 생활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에코뮤지엄은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이제 박물관은 하나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북촌 한옥마을도 에코뮤지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을 한옥을 그다음에 안동 하야마을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화동 벽화마을도 이화동 마을박물관도 에코뮤지엄의 하나예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이화동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있죠. 그 보존할 가치가 과연 어떤 총에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일본식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번 다 쓰러져가는 옛날 완전 이제 6.25 때 여기 개발 당시의 그 집들인데 이게 흔히들 이화동 그러면 벽화마을로 인식을 하는데 이화동에 있어서 벽화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화동에는 무수히 많은 역사적 가치, 지리적 가치, 경관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가치를 하면 아시다시피 1370년대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를 정할 때 무학대사가 북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인왕산, 낙산, 남산, 이 내사산, 서울의 내사산에 특히 좌청룡에 속하는 낙산이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또 그 천사백년대 축조된 도성이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근대사, 우리가 사변 직후 해방되고 주택난에 허덕일 때 서울에 그러니까 지금의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영단의 전신이 조선주택영단이에요. 그건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건데 해방이 되고 주택난이 겪다 보니까 대한주택영단이라고 생겨서 대한주택영단에서 미국에서 차관을 들이고 일본의 기술력을 갖고 서울에 타운하우스들을 만들었어요. 정릉, 청량리, 서대문, 이화동. 그 중에 하나가 이화동 국민주택이에요. 청량리 연립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네. 새마을운동은 아니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청량리에도 있어요. 정릉에도 있어요. 다 있는데 순천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화동, 정릉, 청량리, 옥인동은 아까 얘기했던 대한주택영단에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구릉지에 젖었지만 사통팔당 골목이 다 통하게끔 돼 있고, 조망권이 다 확보돼 있고, 또 이렇게 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50년대만 해도 흑벽돌을 썼어요. 블록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블록이 도입돼서 청량리와 여기가 최초로 쓰여진 곳이에요. 아, 여기 블록이. 예, 예. 그래서 2층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다다미방을 썼어요. 온돌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화동을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카이브를 책을 2권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이화동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보존이 돼야 되고 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저런 개뿔 같은 경우는 창틀 하나하나가 옛날 거 그대로 목수 들이고 짜놓은 거예요, 다. 원형에 의해서. 그래서 저 집을 보수를 할 때 그냥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경기대학교 안창모 교수라고 근대문화건축연구소 소장이 대학원생을 들여 다 실측을 하고 그걸 책으로 만들고 도면을 그려서 해놓은 집이에요. 그래서 저 집은 장사를 하자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사를 목적으로 하면 저 안을 다 뜯어서 하고 장사를 해야지, 바깥쪽 추운 데서 그걸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화동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집은 이렇게 놓고 저 집은 저렇게 놓고 그랬냐.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이 좁은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통 2세대, 3세대가 살려면은 원래 정상적인 갯불은 12평밖에 안 돼요. 8평, 4평. 거기서 2세대가 못 살잖아.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변형을 시킨 거예요, 집들을. 그걸 기존무허가라고 그래요.